넷플릭스에 지난 6월 28일자로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도 금요일부터 해서 일요일에 완결까지 정주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몰입도도 꽤 좋았고 재미있게 완주를 했어요. 무엇보다 1편부터 지루한 서사를 늘어놓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전개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드라마들이 1편에서는 캐릭터 소개나 배경 설명 등으로 지루한 경우가 많아서 돌풍의 경우에는 1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앞으로 드라마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시작이 되죠. 이 드라마는 무엇보다 반전에 반전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물론 저 역시도 그런 반전들을 재밌게 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반전을 만들기 위해 다소 억지스러운 설정들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돌풍을 보면서 좀 억지스러워서 몰입에 살짝 방해가 됐던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설정으로 인해 이 드라마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별로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어떤 드라마나 영화도 이야기 전개상 어쩔 수 없이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영화를 영화로, 드라마를 드라마로 봐야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한번 알아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해 보겠으며, 이 영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드라마에 스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쉬웠던 설정은 바로 설경구의 목숨 줄이던 보이스펜을 김희애의 목숨 줄이던 도청 녹음 USB와 같이 믹서기에 갈아버리는 장면이었는데, 사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비단 이 돌풍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음모나 추리, 스릴러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한결같이 등장하는, 저로서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몰입도를 깨는 최고의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녹음된 음성은 디지털입니다. 형태가 있는 물건이 아니고 형태가 없는 파일이죠. 이런 류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내가 저 주인공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였다면 당연히 보이스펜이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백업을 해뒀을 거예요.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디지털 파일을 백업 없이 물리적인 원본 매체 하나만을 남겨두고 가지고 다니나요? 저라면 무조건 파일을 추출해서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이 아닌 자료 보관용 이메일 계정에 올려두었을 겁니다.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은 해킹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애초에 보이스펜도 그걸 뺏겨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파일만 백업해서 이메일에 올려놨으면 오히려 적의 손에 들어갈 걱정 없이 자체적으로 폐기를 해버렸으면 되는 거죠. 근데 꼭 이런 류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USB 하나를 서로 뺏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뺏으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웃기단 말이죠. 적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USB를 적에게 뺏겨서 적이 하하하 웃더라도 난 백업해둔 거 있는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살인을 한 흉기 같은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는 물리적인 물건이 아닌 형태가 없는 데이터를, 물리적인 저장 매체를 서로 손에 얻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기다는 거죠. 애초에 김미숙이야 나이가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설경구를 협박하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백업을 해두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 자체를 보관했다고 치더라도, 김희애는 보이스펜을 입수한 즉시 가장 먼저 데이터를 백업해서 보관했어야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버려도 난 백업했지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설경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백업해둔 거 있는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보이스펜과 USB를 믹서기에 갈아버린다는 걸로 그 증거가 사라진다는 설정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웃긴 장면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제가 김희애였다면 설경구가 이거 두 개 다 갈아버리자 오케이? 하더라도 네가 그 자료를 백업해두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하면서 그 제안을 절대로 승낙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어느 한쪽은 백업을 해뒀다면 그쪽은 승리자가 되는 거고, 둘 다 백업을 했다면 그냥 서로가 서로의 목숨줄을 쥔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백업은 없다, 이거 하나뿐이다 라고 한들 누가 그 말을 믿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설정은 이런 류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빈번하게 나오는 장면이라 차라리 이런 설정은 최대한 피하는 게 몰입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류의 설정이 다른 드라마에서 뭐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사냥개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재벌 2세인 최시원이
발가벗겨져서 굴욕적인 동영상이 찍히고 그게 담긴 USB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설령 그걸 되찾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백업이 없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말이죠. 제가 악당이었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걸 백업해서 올려두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돌풍에서는 참 사람들이 정직해요. 둘 다 백업도 안 하고 믹서기에 갈았다는 걸로 그 증거는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두 번째 아쉬웠던 설정은, 사실 요즘 AI가 너무 발달해서 이제 녹취가 그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시대가 오고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초반엔 서로 간의 그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였는데,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서로를 만날 때 단 한 번을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을 안 해요. 저는 계속 드라마를 보면서 이거 설경구나 김희애가 서로 만날 때마다 상대방 대화만 녹음했어도 그렇게 피곤하게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이 둘은 항상 만날 때마다 서로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술술 뿔잖아요. 둘이 서로 만날 때마다 상대방에게 금속 탐지기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설경구는 이미 대통령이기 때문에 김희애만 검사를 시킬 수 있는 입장이라 더 유리한데도 일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서로 보이스팬과 USB를 버릴 정도로 녹음이 강력하다는 걸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일절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설경구가 산에서 떨어져 죽을 때도 김희애는 그 대화만 녹음하고 있었더라도 자신의 치부를 내놓을 필요가 없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서로 간의 녹음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면 모를까, 내 녹음 때문에 자신이 가진 상대의 녹음까지 같이 버렸어야 했던 걸 아는 두 사람이 절대로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려 하지 않는 게 보는 내내 좀 어이가 없었어요. 대진그룹 부회장이 김희애랑 영상통화를 하면서 김희애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데, 그것만 녹화 떠서 보관하고 있었어도 김희애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건 그냥 애교로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설정은 아쉽기도 하지만 솔직히 좀 억지가 너무 심했어요. 설경구 비서가 김희애 비서를 찾아가서 한국 뜨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엄마한테 전화하려다가 배터리가 없어서 전화기가 꺼지니까 김희애 비서가 자기 전화기를 빌려줘서 그걸 가지고 튀는 장면인데, 아시다시피 휴대폰은 배터리가 없더라도 언제 전원이 오프가 되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중요한 순간에 타이밍 좋게 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쩔 땐 5%가 남은 상태에서도 꺼지지만 어쩔 땐 1%가 남아도 절대로 안 꺼지기도 하고, 배터리 소모가 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통화 목록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부족으로 꺼지게 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 전에 전화기가 꺼져버려서 설경구 비서가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하는데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했다면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운 좋게 원하는 타이밍에 꺼졌다고 해서 김희애 비서가 자기 전화기를 아무 의심 없이 건네줄 확률도 크지 않아요. 이 중요한 상황을 그런 모험에 건다는 건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김희애 비서가 설경구 비서가 준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보지 않고 그냥 서류 가방 채로 들고 있다가 나중에 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랬다면 설경구 비서는 도망치지도 못했을 뿐더러 운 좋게 드라마에서 서류 가방을 바로 열어서 그걸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설경구 비서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 출입문까지 그 먼 거리를 구두 소리 한 번 안 내고 이동하려면 공중부양을 해서 날아가는 게 아닌 이상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구두 소리를 떠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걸 절대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설경구 비서는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려면 1. 전화기 배터리가 떨어져서 꺼지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컨트롤해야 되고, 2. 김희애 비서는 이 와중에 아무 의심 없이 자기 휴대폰을 전달해야 되며, 3. 김희애 비서는 무조건 서류 가방을 현장에서 열어서 그걸 확인해야 되고, 4. 설경구 비서는 그 짧은 시간에 김희애 비서가 고개를 다시 돌리기 전 몇 초 안에 하이힐을 신을 채로 구두 소리 한 번 안 내고 50m는 되어 보이는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한치의 실패도 없이 운까지 따라줘야 가능한데, 그 중요한 순간에 이런 성공 확률이 적은 모험을 한다는 건 솔직히 납득이 어렵죠.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영상을 다 찍고 나서 깜빡한 게 생각나서 음성만 따로 녹음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제가 이걸 말하는 걸 까먹었네요. 마지막 가장 황당했던 설정은 바로 이 드라마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김희애가 살인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작가 입장에서도 마지막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최고의 반전으로 묘사를 하려고 했겠지만 솔직히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상황과 우연이 계속 전개가 되니까 조금 실소가 났어요. 김희애가 어쩔 수 없이 설경구의 유서와 자신의 죄를 밝히는 거래를 하고 검찰청을 나설 때 검사장은 설경구의 말을 기억하며 언론에 거짓 정보를 유출시킵니다. 김희애 남편의 다이어리에 전 대통령을 죽인 건 김희애 비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기사였는데 이걸 본 김희애 비서는 다이어리를 조작한 게 김희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오해를 하게 되죠. 때마침 김희애는 총리실에 들어오고 그때 김희애가 비서의 살인을 시인했다는 기사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희애 비서를 긴급 체포하기 위해 수사관을 파견했다는 내용이 나올 때 비서가 TV를 끄면서 김희애한테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실을 따지며 김희애도 죄를 고백하다가 뒤늦게 현장이 라이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극적인 반전의 장면이었는데 저는 이걸 계속 보면서도 너무 웃길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게 가능하려면 대체 몇 가지의 우연이 일어나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1. 김희애가 검찰청을 나갈 때 자신만만한 김희애의 모습에 검사장은 순간적으로 설경구의 말을 떠올리며 언론에 거짓 정보를 유출시킬 결심을 합니다. 2. 하지만 설경구 비서는 그걸 예상이라도 한 듯이 총리실에 꽃병을 선물하며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3. 때마침 우연히도 김희애 비서는 그 채널을 시청하고 있었고 때마침 우연히도 김희애는 자기가 비서관의 살인을 인정했다는 그 기사 내용이 보도되고 있을 때 총리실에 들어왔으며 4. 비서관을 긴급 체포하려면 언론에 흘리기 전에 먼저 체포를 해야 되는 건데 언론에 체포해야겠다는 내용을 흘리면 용의자는 도망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임에도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을 비서는 하지 못하고 5. 비서관은 타이밍 좋게 딱 TV를 껐으며 6. 비서관과 김희애는 서로 사이좋게 그동안의 범죄를 순서대로 진술하듯이 고백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애초에 거짓 정보는 검사장의 순간적인 판단인데 무슨 근거로 설경구 비서는 미리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어떻게 보도되는 시간에 맞춰서 김희애가 바로 총리실로 복귀할 타이밍을 잡는지 내비게이션 예상 시간도 차의 이동거리만 예상을 하지 걸어 들어가는 시간은 예상도 못하는데 정말 대단하죠. 김희애가 배고파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들어가려고 했다면 이 계획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비서가 TV를 끄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내보내지 못했을 것이고 아무리 대통령실이라고 하더라도 유튜브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고지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당시 김희애의 권력은 아직 막강했고 분명 방송국에도 김희애 라인이 있을 테지만 본인이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이런 엄청난 우연과 타이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연출이라는 거죠. 여기서 단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이 계획은 실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그만큼 극적인 장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보는 내내 이게 된다고? 하면서 조금 웃겼어요. 그 외에 짜잘하게 웃겼던 건 돌풍에서는 갑자기 누가 전화를 하거나 비서 또는 비서실장이 찾아와서 지금 TV를 틀어보라는 신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TV를 틀면 꼭 정확하게 그 기사를 앵커가 첫 마디를 꺼내면서 보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채널인지를 알려주지 않아도 항상 그 채널이며 채널 한 번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실 그걸 보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우선 그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보라고 알려주는 걸 텐데 어떻게 미리 그 기사가 나올 걸 예언이라도 한 듯이 보라고 하면 딱 그 기사가 시작이 되는데 물론 영화적인 설정이지만 이런 장면이 한 번이면 모를까 유독 이 드라마에서는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경구 측에서 김희애를 도청해서 녹음을 따기 위해 반지를 이용했는데 김희애 비서가 설경구 비서에게 돌려받은 반지를 차량 센터 콘솔 쪽에 아주 대놓고 녹음하기 좋으라고 놔뒀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저런 걸 돌려받으면 어디다 두나요? 아무리 그래도 약혼 반지나 결혼 반지라면 비싼 걸 텐데 저였다면 바로 집에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은밀하게 모셔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냥 차량에 두는 것도 웃긴데 글로브 박스나 콘솔 박스에 넣는 것도 아니고 센터 콘솔에 둔다는 건 참... 설경구 측에서는 김희애 측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는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운 행동이죠. 보통 바로 집안 서랍에 처박힐 반지에 김희애의 치부가 녹음될 거라는 걸 걸었다는 건 좀... 만약 그걸 돌려받은 그날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저런 반지를 그런 자리에 둘까요?
아마 주머니 속에 담겨져 차량 엔진 소리 덕분에 목소리는 제대로 녹음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돌풍 드라마 내에서의 아쉬웠던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드라마의 극적인 상황 연출을 위해서는 다소 개연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 드라마가 별로라는 건 아니니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내용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몇 개 있는데, 설경구 측은 시계에 도청기가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보이스팬을 털린 건 차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건지 아니면 의도했던 것인지와, 의도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설경구가 김희애를 찾아가서 자신의 대선을 도우라고 할 때 라이터를 딸깍거리며 김희애로 하여금 장광에게 고문당했던 시절에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는 설경구가 김희애가 고문당할 때의 장광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걸로 아는데, 그 장면은 그냥 우연히 설경구가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을 뿐인 건지 아니면 알고 의도를 한 건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